마지막 시간이죠. 4페이지의 24번 문제부터 살펴볼 텐데, 24번 문제는 지극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딱 그냥 보기만 해도 1초 안에 눈 감고는 답을 못 찍지. 눈 감고 답 찍으면 틀릴 수 있는데 딱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이거 틀리기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자, 정책 결정 모형 중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방식을 추구하는 모형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해내는 요 같은 모형이 뭐냐는 거죠. 합리 모형, 회사 모형, 최종 모형, 점증 모형 가운데 정답은 뭐야? 점증 모형이죠. 그죠? 이거는 뭐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자. 합리 모형은 뭐야?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뭘 추구하는 거야?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모형이 합리 모형이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회사 모형은 이제 생각나는 것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회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만족 모형을 조직 차원으로 확대시킨 유형이다. 그러니까 만족 모형은 그냥 개인의 행동만을 추구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직 차원으로 확대시킨 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 거야? 뭐 먼 미래의 중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좀 멀리 보고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당장 발등에 불부터 끄는, 그러니까 당면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당면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뭐 미래를 대비한다든지 혹시라도 일어날 어떤 불상사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그냥 해결을 해 나가자라고 보는 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회사 모형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최종 모형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의사 결정을 할 때 경제적 합리성과 더불어서 합리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른바 초합리성을 강조한 내용이지. 뭐 직관이나 영감, 통찰력, 통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도 정책 결정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것이 이 최종 모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각각의 모형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전통적인 조직의 원리 중 명령 통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명령 통일의 원리는 뭐 여러 번 나왔었지. 조직 운영의 어떤 변수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자, 이거는 뭐야? 자, 부하는 반드시 한 명의, 그러니까 상사 한 명의 지시만을 받는다. 명령을 내리는 상사가 둘 이상이면 곤란해지는 거야. 곤란해진다고 보는 거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묻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한 명의 상사를 두고 명령과 보고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 이 사람이 지시만 받고 이 사람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거야. 그지? 1번 맞는 내용이죠? 2번. 참모와 같은 기능적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감소된다.
그렇지. 한 사람의 지시만 받고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낫겠어요?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랬는데, 자, 상사 한 명의 지시만을 받아.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을 때 이거는 내린 상사가 잘못된 지시를 내린 건지 아니면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행하던 부하가 잘못한 건지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해진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 4번. 군대 조직이나 과거의 관료제 조직에서 많이 적용되는 원리이다. 군대처럼 뭐 이렇게 계급제 사회이면 그냥 위에서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또 과거의 관료제, 베버의 관료제에서도 이 어떤 생각? 명령과 북쪽의 수직적인 체계가 굉장히 좀 강조가 됐었고, 이것이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뭐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던 상황에서는 되게 좀 의미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좀 장애가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봤었지만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에서,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계층제 자체가 문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지.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에서는 지금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다음 26번입니다. 자,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정책 결정에 참여한, 정책 의제 설정에 참여하는 관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들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하위 정부 모형,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인지 공동체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정책 공동체는 정책 문제에 관한 상반되는 주장과 정책 대안이 제시되므로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정책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기들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굉장히 합리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2번. 하위 정부 모형은 정부 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으로 구성된다. 관료와 의회, 그리고 이익집단 3자 간의 연합. 이것을 강조한 게 하위 정부 모형이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정책 네트워크란 공동의 복수의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서 정책 결정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한 모형이 정책 네트워크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린 내용이네. 자, 이슈 네트워크는 특정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의사소통 모형이다. 그랬는데 이슈 네트워크는 특정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모형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은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시험 문제 우리가 지금 내용을 정리할 때는 하위 정보 모형,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인지 공동체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지금 최근 시험이 나온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시험 문제에는 인지 공동체는 시험 문제에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하위 정보 모형,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에는 나왔었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번에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7번입니다. 정책평가 방법 중 통제 집단이 구성되지 않은 실험 방법은 그랬습니다. 자, 통제 집단이 구성되지 않았다. 우리 이제 그 실험을 할 때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이 집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을 한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실험에 의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험 방법과 준실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 집단을 필요로 해. 그래야 조작한 집단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진실험 방법하고 준실험 방법이 다른 건 진실험 방법과 준실험 방법은 자, 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가 됐느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동질성이 확보가 돼 있으면 진실험 방법인 거고 동질성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준실험 방법인 거죠. 그다음에 비실험 방법은 실험을 하는 방법이 아닌 거야. 실험을 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여기에서는 실험 집단만 존재합니다. 통제 집단이 존재하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조작을 하기 전에 사전 측정을 하고 조작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서 이 둘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비실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모니터링 방법은 뭐예요? 모니터링 방법은. 조작을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조작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 변화된 모습들을 그냥 측정하는 이러한 단계가 아니라 변화 상태를 비교해서 보는 거야. 비교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약물 중독 예방하는 그 비디오 같은 걸 봤어. 그러니까 어떤 걸 보느냐면 그 당시에는 뭐 약물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약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것들을 흡입하는 이런 애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 그러면 본드를 흡입했을 때와 본드를 흡입하지 않았을 때의 이 짐승들의 움직임 상태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는 본드를 흡입 안 한 애들이고 얘네들은 본드를 흡입한 애들이야. 둘을 비교해보면 움직임 자체가 느려. 본드를 흡입한 애들은. 움직임 자체가 느리고 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도 되게 조금 느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방향 감각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지. 정상인 애들과 그렇지 아닌 애들 사이에 비교하는 이 같은 방법이 모니터링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구성되지 않은 실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비실험 방법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책평가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법도 있잖아. 우리나라의 정책평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얘라이? 우리나라의 정책평가를 뭐라고 부른다? 정책평가는 일반 명사고 우리나라 정책평가를 부르는 고유명사. 얘 봐라. 이것도 아주 공부 안 하면 진짜 정말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칼춤 춘다고 진짜. 정부 업무평가라 그랬어.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이름은. 그래서 이 정부 업무평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이 뭐였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평가는 모두 몇 종류가 있었어? 4종류가 있었어. 뭐가 있었지? 첫 번째, 자체평가가 있었고 다음에 특정평가가 있었고 다음에 재평가가 있었고 합동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단 말이지. 자체평가는 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관을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자체평가.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중앙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게 특정평가. 재평가는 자체평가 결과 가운데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평가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평가하게 하는 걸 재평가라고 얘기하고,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행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 업무의 주관,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합동평가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시험 봐? 내가 시험 보니? 자,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내용들을 봅시다. 1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합동평가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평가도 마찬가지, 특정평가도 마찬가지, 합동평가도 마찬가지. 그 평가의 주체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0인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위원들 가운데에서 총위원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돼. 자, 이거는 팔이 안으로 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야. 외부 인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중앙정부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도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어야 되는데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3분의 1만 하냐? 이것도 똑같이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4번,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 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부 업무 평가의 4종류 가운데에서 자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자체평가, 특정평가, 그죠? 재평가가 있지.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뭐가 있어? 자체평가, 재평가, 합동평가. 이렇게 있다. 다음에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평가. 4개 중에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평가는 특정평가와 재평가. 이 2개가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요거야. 요것들이야. 누가 주체가 되어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대상이 되는 평가들이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만 대상으로 한, 중앙행정기관만 평가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있죠. 요 구분할 필요가 있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몇 번이 된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18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책 평가를 뭐라고 한다고? 정부 업무 평가라고 한다. 기억해도.
나만 기억하고 끝나면 안 돼. 내가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어? 자, 다음 29번입니다. 왜 웃어? 왜 웃어? 정들게. 응? 너무 싫어. 나 진짜 정말. 너무 싫어. 세상에 전화해먹고 저러고 싶을까, 진짜. 나 진짜. 옛날에 막 고딩들이 하던 일들을 해. 나 진짜 정말. 왜 짜증나? 야, 보는 나는 어떻겠어? 하는 너도 짜증나는데. 아니, 진짜 짜증나, 진짜. 자,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내용들 살펴보면서 정책의 창 모형에 대해서 봤었지. 자, 이 정책의 창 모형은 일단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이에요. 정책 결정 모형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연성을 강조하는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이야. 그래서 무엇들 간의 우연성을 강조해?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그 다음 정치의 흐름. 이 세 개의 흐름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정책의 창은 문제, 정책, 정치의 세 줄기가 독자적으로 흘러 열리게 된다. 맞는 얘기지? 그지? 그지? 쓰레기통 모형이랑 헷갈리지 말아야 돼. 다음, 2번. 의사결정 단계에 연구 초점을 맞춘 다원주의적 관점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다음. 정책의 창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열리고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언제 열릴지 몰라.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3번 맞는 얘기. 다음, 4번. 정책의 창은 규칙적인 사건에 의해서만 열리고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는 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연성을 강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지? 그러니까 우연한 상황을 통해서도 열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29번에는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중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 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책 평가의 타당성의 종류는 4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자, 뭐 지금 4가지가 다 나와 있네. 구성적 타당성은 뭐예요? 모집단과 표본, 그 다음에 실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구성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2번째.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성적 타당성을 만족했을 때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하고 강력한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표본의 숫자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측정값이 나왔을 때 그 측정값을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측정값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표본의 구성이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을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표본을 500개 이상은 잡아야 된다. 20개 잡아놓고서 그 20개 놓고서 통계 돌린 결과를 가지고서 전체의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두 번째, 내적 타당성은 뭐야? 내적 타당성은. 자, 평가 결과가 저절로 일어나거나 뭐 어떤 믿을 수 없는 어떤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의 어떤 정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정책,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과 효과 간의 인과성을 우리가 내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통해서만 이 결과가 나왔어 라고 볼 수 있는 이 같은 성질을 우리가 내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마지막에 외적 타당성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외적 타당성은 한마디로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결과를 다른 곳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야. 쟤를 관찰을 해봤더니 쟤는 공부를 하다가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네. 그러면 얘도 다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외적 타당성인 거죠. 자,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 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니까 이건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30번에서 묻고 있는 이 내용은 외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제 예상 문제로 볼 수 있을 만한 30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